아, 이거 누가 잘 지웠네. 근데 지워야 되겠어. 오늘 잘 안 맞네. 너 정책 의제 설정 방금 끝났잖아. 자, 시작하시죠. 92페이지. 자, 라수엘은 정책학을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뭐 했습니까? 과정을 보고 네 가지 유형이 나왔죠. 그죠?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구칙형. 근데 최근에는 그게 설명형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사회적 의미와 구성이 중요하다. 무슨 주의? 사회 구성주의. 6월달, 12월달은 무슨 주기가 있다? 관심 주기가 있다. 포자 모형, 동형화, 혁신 확산,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왜 친일 청사는, 왜 흑인 문제는 의제 설정이 안 될까? 극단적인 두 가지 뭐라고요? 집에 엘리트가 있어. 자본가 계급이 싫어하는 문제는 의제 설정이 안 돼. 무슨 론? 엘리트론.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에 따라서 의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하고 다르게 유럽에는 무슨 주의? 조합주의. 그래서 국가 주도냐? 정책 과정은 여러분 국가 행위자가 주도한다. 무슨 주의? 조합주의. 사회 행위자가 주도한다. 다원주의가 있죠. 양자가 서로 협력을 한다. 민간 협력. 정책 네트워크. 그래서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있습니다. 자, 정책 의제가 설정 끝나면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다? 합리적인 결정. 다시 무슨 모형? 합리적인 결정. 무슨 모형? 합리 모형입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합리적 결정은 드디어 그 허버트 사이먼의 절차적 합리성에 관한 내용들을 놓습니다. 자, 준비됐죠? 갑니다. 저 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선정합. 요거는 너무 쉬운 가정이죠.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게 나있죠? 이기적이다. 선호는 주어져 있다. 저번 했죠. 이기적이다. 선호는 명확하다. 정보는 완전하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자, 갑니다. 이선정합.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 절차는 어떻다? 자, 요거 5단계인데 외워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 탐색.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에서는 가장 무슨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최적화죠. 최적화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는 최소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최대화하는 거. 최소 비용의 최대 편익을 얘기합니다. 됐죠? 최소 비용의 최대 편익. cost benefit 아시죠? 최소 비용의 최대의 편익을 야기하는 대안을 발생시키는 대안이 최고 좋다. 저는 너무 강의를 오래 해서 다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갑니다.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 문제풀이 반에서 그냥 선택인데 했는데 그죠? 저런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늘 약간 맛배기 보여줬던 거죠. 쓰레기통 모형이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저런 인간에 대한 또는 선호에 대한 이러한 가정 자체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통 모형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참여자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선호 자체도 없어.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여러분, 부평학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당연하고 1층에 뭐가 있어요? 다이소가 있지. 다이소에 여러분 가서 물건 살 때 저번에 얘기했잖아. 뭐 살려고 가는 경우 없죠. 사실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듯이 그냥 내가 뭐 사야 된다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번 쑥 가보잖아.
아닌 척 하지 마. 다 그렇게 다이소 가잖아. 다이소에 진짜 나처럼 철분 제거제 더 클래스 나온 거 딱 사러 가는 사람 없잖아. 선호가 명확하면 무슨 모형? 합리 모형. 여기는 쓰레기통 모형은 정말 어떻습니까?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 것처럼 조직화된 무슨 상태다?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예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 결정이 된다 그랬죠. 요 중간은 뭐라 그래서 중간은 합리적이라고 하면 아예 합리성이 없는 것 쓰레기통 모형과 구분되죠. 근데 여기도 합리적, 여기도 합리적이면 똑같잖아. 그래서 무슨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니까 합리 모형하고도 구분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적화된 결정보다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는 무슨 모형? 만족화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자 갑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딱 정의해요. 문제 명확하게 정의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갑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단계주의로 와요. 목표를 정하고 대안이라는 게 수단이잖아요. 그죠? 대안과 수단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분석하기 때문에 목표 수단 분석을 해요. 여기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문책 참기가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죠. 여기는 철저하게 이 단계를 거쳐요. 그럼 여기는 갑시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해요? 불분명하게 정의해. 여기는 문제 정의 자체가 없죠. 여기는 명확하게 문제 정의를 하죠. 불분명해. 목표 설정도 모호하게. 대안 탐색. 대안을 탐색하다 보니까 목표를 더 상회해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목표를 바뀌기도 하고, 아무리 목표를 잡아도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목표를 다시 수정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원샷. 대안 탐색도 대충 몇 개. 다이소에 볼펜 사러 가면 거기 있는 볼펜 싹 다 검토하지 않잖아. 한 두세 개 정도 빼보고 나서 그냥 대충 고르죠.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만약에 써봤더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사러 가죠. 사러 갔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빼보고 하죠. 분석의 제한. 맞죠? 맞잖아. 이거는 분석 자체가 없어. 그냥 우연히 결합됐을 때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렇게 완전 합리성이 있다, 완전 합리성이 없다, 제한된 합리성이다. 이걸 우리 무슨 모형이라 그래요? 만족 모형이라 그러죠.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인데 여기서 정책 결정, 행정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연구하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적이거나 가치 판단적인 성격 하에서 만족 모형을 합니다. 이거 우리 무슨 모형이라 그래요? 점정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죠? 점정 모형을 합니다. 점정 모형. 그래서 만족 모형하고 점정 모형은 똑같은데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의사결정자들의 결정은 만족 모형이라고 그러고,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결정해 나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무슨 모형? 점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외우시면 좋겠는데 기목개천분.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의존. 여기는 목표가 딱 설정되면 고정이야, 고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분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원 들고 음료수 사러 갔는데, 와, 내가
뭐더라, 요번에 어떤 학생 하나 음료수 뭐 여러분 운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누구 한 명 있잖아. 가다가 음료수 사러 가는데 마주쳐. 그럼 데리고 가. 안 마주치면 안 사줘요. 운이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돼. 근데 다른 학원에서 가는데 남학생이 어디 가냐? 편의점 따라와. 그래가지고 호기롭게 하나 사라 그랬는데 이놈이 가로 딱 하나 잡는데 처음 보는 거였어. 뭐 요화정 뭐 찍혀 있더라고. 3,500원. 2,000원, 1,000원 들고 여러분들이 음료수 사러 갔는데 요화정 먹고 싶은 거 갑자기 생기면 원래 여러분 예산 제약했던 2,000원 확 올라가죠. 근데 내가 1,000원 들고 사러 갔는데 요번에 보니까 1 플러스 1원에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목표는 고정이에요. 안 바뀌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목표가 낮아져요. 왜? 수단이 없으니까. 목표를 처음으로 50으로 정했는데 수단을 보니까 7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수단에서 또 목표가 올라가기도 해. 저 과정을 거치긴 거치는데 왔다 갔다 불안전합니다. 계속적 결정, 참여적 결정, 분석의 제안. 외웁시다. 기, 목, 개, 참, 분은 무슨 모형? 점정 모형입니다. 점정 모형. 그래서 다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이상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방법론은 어떤 모형이다? 이선정합을 가정하고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을 통해서 비교, 평가, 선택을 통해서 무슨 대안을 선택하는 것? 최적화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결정인데 실제는 저거 존재하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무슨 모형? 제한된 합리성,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으로 결정되는 게 많고요. 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까?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일단은 자, 교재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가 요 부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좀 띡하면 합시다. 자, 106페이지 잠깐 보시면 106페이지. 자, 정책 결정 모형은 산출지향적 모형. 아시겠죠?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행정학에서 연구 밑줄.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결과적으로, 산출적으로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고 봤던 것들은 행정학에서 연구하지만 과정지향적 모형은 정치학에서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라 집단 간 갈등과 타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무슨 지향 모형이요? 그 결정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무슨 모형? 과정지향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검은색 점백이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합리 모형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최적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뭐라 그래요? 최적 방법이에요. 이런 표현 여러분 쓰면 여러분 이게 자 갑니다. 연애를 오래 안 한 사람한테 너 왜 연애 안 해? 그럴 때 좀 감성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연애 세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했죠? 저는 행정학적으로 뭐라고? 연애 알고리즘이 없어. 그때 알고리즘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플러팅을 날리고 언제 손을 잡고 언제 뽀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연애에 관한 어떤 우리가 가장 최적의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걸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을 뭐라 그런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그죠? 요게 알고리즘이죠. 요게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라면 정말 최적의 의사결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자, 이걸 전제하잖아요. 자, 다이소 가서 볼펜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다이소의 볼펜이 50종류면 50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한단 말이야. 알고리즘은. 근데 여러분, 현실은 다이소에 하물며 편의점에 음료수 사러 가도 음료수 종류 다이소 볼펜보다 적잖아. 근데 그거 여러분 전부 다 가격이나 용량 이런 거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정보가 잘 없을 때 그 상황에서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석해 나갈까? 그런 모형을 뭐라 그래요? 인지 모형이라고 그래. 인지 모형. 이걸 사이버네틱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는 사이버네틱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풍랑 속에서 배가 노를 젓는 방법, 노를 젓는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여기 육지에서 여기 섬까지 배를 저어서 가려면 딱 가장 최적의 이 짧은 거리로 갈 수 없잖아. 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알고리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다고 전제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도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는 뭘 사러 가는지도 모르고 가잖아.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슨 모형? 인지 모형.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버네틱스. 제한된 정보에서 상황을 인지, 해석하면서 결정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사전에 설정된 표준 운영 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중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적 결정. 이 사이버네틱스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바보야. 요거죠, 요거. 에어컨.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이 난방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겨울이라 가정해 봅시다. 설정을 해놨겠죠. 중요 변수 뭐겠어요? 만약에 한 18도 설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18도 밑으로 내려가면 가동하겠죠. 18도가 넘어가면 중지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름인데 제가 장량을 쳐가지고 요 온도를 재는 저 센스 밑에다가 라이터를 켜놓고 열을 올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18도가 갑자기 여름에 온도를 확 올려버리면 온도를 확 내려버리면 얘가 지금 그 상황을 알면 이 난방이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만 생각해? 내가 사전에 설정된 온도를 올라가고 내려가면 무조건 작동하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바보 같은 거야, 이게. 작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동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목적적 적응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합리성. 만족 모형 보시죠. 1번, 동그라 1번. 제한된 합리성 또는 인지적 제약 밑줄. 불분명한 선호, 불완전한 정보. 만족할 만한 수준. 맞죠? 만족할 만한 수준. 2번. 만족 모형은 제약 조건을 고려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현실적 결정.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딱 볼펜 고르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죠? 무슨 모형? 만족 모형입니다. 책임의식 회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혁신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좀 더 고통을 참아내고 더 나은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 맞죠? 볼펜 사는데 여러분 볼펜 사는 데는 할 수 있지만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해요? 이놈하고 한 살아보고 이게 별로다 저리 꺼져라 하고 또 저놈하고 남 살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 결혼은 최대한 어떻게? 레셔널하게 합리적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족 모형이 뭐 여러분들이 음료수 사거나 커피를 사거나 볼펜을 사는 데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대한 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한계는 만족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만족 수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족 수준이 엄청나게 낮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맛집을 잘 안 믿거든요. 제 지론은 뭐예요? 뱃속에 들어오면 똑같다. 김밥 나라 김밥 천국도 맛있어, 그죠? 근데 어떤 저 다른 학원에 강의하는 선생님은 뭐 있잖아요. 뭐 서울 노포 백선 해가지고 그걸 지도에 다 입력해가지고 이제 57개를 갔으니까 나머지 가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혼자 가면 뻘쭘하니까 나보고 내가 돈 낼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몇만 원짜리 행복을 하는데 저는 제가 식단을 고르는 기준은 가장 단순합니다. 걸어서 3분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만족 기준이 엄청 높아. 저는 뭐라고요? 배에 들어오면 다 똑같다는 거야. 나는 만족 기준이 엄청 낮아. 그러니까 만족 모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만족이라는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거죠. 넘어갑시다.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이 있습니다. 점정 모형 위에다가 정책 결정자 쓰세요. 정책 결정자. 의 만족 모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 모형을 어디에 적용한 거? 정책 결정에 적용한 거. 다시 말하고요. 만족 모형을 정책 결정에 적용한 경우를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 점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합리 모형부터 봅시다. 합리적 인간의 합자 동그라미, 완벽한 정보의 정자 동그라미, 사회 선호 함수 정의에서 선자 동그라미. 이 선정합 맞죠? 이 선정합입니다. 목표 수단 분석 맞죠? 목표는 명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만 분석합니다. 무슨 분석? 목표 수단 분석. 옆에 점정 모형 가보시죠. 목표 수단 분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인간은 여러분 제한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선호나 내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어떻게 정해요? 두리뭉실하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그죠? 가봤더니 여러분들이 0.7 모나미 볼펜 사러 안 가잖아요. 그냥 뭐 사러 가요? 그냥 볼펜 하나 사러 가잖아. 가봤더니 요즘에 신제품 나왔으니까 더 싼 걸 사기도 하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더 비싼 걸 사기도 한다 그랬죠. 목표 수단의 미실시. 목표와 수단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선정합이면 합리 모형, 그렇지 않으면 점정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 가시죠.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문정 체크. 목표 설정, 목설. 목표는 수정될 수 있다, 없다? 수정될 수 없다.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 대탐. 목표 수단 분석.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 발견될 때까지 탐색하죠, 그죠? 목표 수단 분석.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병렬적 탐색. 병렬적 탐색의 동그라미. 병렬적 탐색. 원샷. 한 번에 깔끔하게 결정합니다. 결정을 한 번만 하죠, 그죠? 결과의 예측, 비교평가, 선택, 최적화, 경제적 합리성, 밑줄, 경제적 합리성, 최소 비용의 최대의 편익을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무슨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점정 모형 가시죠. 제한된 합리성 동그라미, 정보도 불완전하다 밑줄, 목표와 수단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기납적이죠. 자, 불분명한 정의, 동그라미 2번, 모호한 목표 설정. 목표와 수단은 상호존된다. 목표 수단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3번,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 랜덤하고 무작위적인 대안 탐색. 계속적 결정. 브랜치 메소드. 지분법이죠. 이게 직렬적 대안 탐색과 병렬적 대안 탐색의 개념의 차이 아시겠죠? 병렬적으로 연결하면 모든 대안을 한 번에 다 탐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안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대안을 싹 다 비용 편입 분석하는 게 이게 병렬적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또 안 하면 또 다른 이 직렬적 연결하면 수정 보완을 시행착오로 거쳐 나간다는 거니까 점정 모형이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존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균형화를 추구합니다. 균형화. 여기 이거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의 틀로 암기했는데 그게 싫은 분들은 다시 기목계참분. 다시 뭐라고요? 기목계참분. 점정 모형 시험에 엄청 많이 넣어줘. 그죠? 밑에 장단점 보시죠. 합리 모형. 변화 쇄신이 가능하다. 매몰 비용을 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단점은 엄청 재밌죠. 합리 모형이 비합리적이야. 맞죠? 합리 모형이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 맞죠? 점정 모형의 장점 보시죠.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건 합리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이죠. 왜요? 여기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했잖아요. 다이소에 뭐 사러 가는지 정하지 않고 가잖아. 선호도 불명확하고 정보도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건 현실적으로 더 맞는 설명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건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이다. 자, 점정주의 장점. 민주다원주의. 맞죠? 협상, 타협을 통해서 균형화를 추구하니까 그죠? 민주화나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합니다. 기득권을 고려합니다. 정치적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역시 이제 기존 정책은 그대로 인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기득권은 옹호하고 보수적인 거 맞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이 타협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표와 과소 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비가분적 결정 체크. 이런 거. 여러분, 고와 노고만 있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 이게 10km인데, 3km는 고가도로를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고가도 유지하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고가도로를 끊어버리면 고가도로가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 요거는 요만큼 했다가 또 해보고 요만큼 하고 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가도로를 무조건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고 무조건 하면 하는 거죠. 정책, 그러니까 점정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만큼 있을 때 요렇게 정책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모든 정책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비가분적 정책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분적 정책에는 점정주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비가분적 정책에는 점정주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대충 갑니다.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무슨 모형을 만들었다? 합리 모형을 만들었는데 아이고야, 현실적으로는 무슨 모형이 더 적합해요? 점정 모형이 적합하죠. 각각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논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요. 아미타 예치원이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결정을 할 때 근본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하고 세부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근본적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의 인생 50년 인생 결정하는 거는 근본적 결정이죠. 취업도 고민해보고 결혼도 고민해보고 집에서 백수도 고민해보고 공무원도 고민해보죠. 어떤 결정이에요? 근본적 결정이죠. 그때는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결정하다가
세부적 결정. 그리고 공무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국어, 영어를 할 때는 영어 책도 이 책도 한번 사보고 안 되면 또 이 책도 사보고 이 책도 사보고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무슨 모형? 점정 모형을 한다는 거죠. 근본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이 적합하고? 합리 모형이 적합해요. 그래서 상황 적합 모형이라 합니다. 알았죠? 상황 적합 모형. 아미타 예치원이는 믹스. 처음 왔는데 그냥 앞에 있는 애들 질문 많이 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스캔 들어봤죠? 한글로 번역해봐요. 스캔. 이거 좀 스캔해줘. 이런 말을 하죠. 스캔. 이름표 쓰잖아. 처음 만난 사람을 내가 쭉 한번 스캔해봤더니 이름표 쓰잖아. 스캔. 맞았어. 탐색. 주사. 탐색. 믹스는 너무 쉽죠? 혼합이니까. 그래서 무슨 모형? 혼합 탐색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이라고 합니다. 혼합 탐색, 혼합 주사. 근데 들어오는 학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자, 세신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 세신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합리 모형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수적 결정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모형? 점정 모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상황 적합 모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주장을 했냐면 합리 모형을 하는 게 좋은데 합리 모형이 기존의 대안만 분석함으로써 뭔가 쇄신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직관과 통찰력을 활용해서 정말 최적 상태의 쇄신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관과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모형을 주장했어요? 최적 모형을 주장했죠. 최적 모형.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정책 결정 과정을 특이하게 나눴어요. 결정이 있으면 결정 이전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야. 기존의 학자들은 정책 결정 상황만을 분석했는데 결정 이전에 누가 결정하거나 어떤 모형을 쓸 것인지 가치 처리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납니까? 결정 위에서 결정합니다. 메타 결정. 결정이 끝나고 나서 결정에 대해서 봐야 되죠. 포스트 결정. 정책 집행이거든요. 그리고 환류. 이게 다시 돌아오는 환류를 중시했어요. 확장된 환류하고 메타 플러스 메이킹을 강조함으로써 아주 정책학의 틀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이 드로우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아미타 예치오니 믹스 스캐닝 모델 혼합 탐사 모형 탐색 모형이라 하기도 합니다. 탐색 모형 혼합 주사 근본 결정 동그라미 세부 결정 동그라미 근본 결정은 밑에 동그라미 1번 포괄 합리 세부 결정은 점정주의. 쉽게 봅시다. 근본 결정은 어떻게 하고 합리 모형으로 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정 모형을 하는데 공원은 넘어가시고 액티브 소사이어티 미출 액티브 소사이어티 뭐 이런 표현 가끔 나옵니다. 능동적 사회 적극적 사회에서 혼합 탐색 모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론의 독창성이 떨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여러분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먹는 점심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근본적 결정이에요? 세부적 결정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근본적 결정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본적 결정이냐 세부적 결정이냐에 대한 기준, 즉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드로우, 최적 모형이죠. 방가로 1번, 합리 모형의 비현실적 측면과 점정주의의 보수적 측면을 모두 비판하며 최적 모형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서 직관 통찰력 밑줄, 직관과 통찰력, 초합리성을 가미했습니다. 초합리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슨 모형이다? 질적 모형이죠. 그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예요? 2020년 코로나 검사할 때 검사하는 사람도 확진되니까 파주시 7급 공무원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가서 이 방식을 검사에 도입하면 되겠다고 해서 무슨 검사법?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제안했다는 거죠.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죠. 직관과 통찰력을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제안했는지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그죠? 본능적으로 딱 떠오른다는 거야. 직관, 통찰력. 2번, 결정 상황. 혁신 전략 체크. 합리 모형. 메타 팔러스 메이킹. 점진 위험 회피. 점정 모형. 이해했죠? 그죠? 혁신적인 결정이 필요할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을 쓰자? 합리 모형을 쓰자. 그리고 점진적인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점정 모형을 쓰자. 이 사람은 특히나 재미있는 건 정책 과정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눴습니다. 메타 팔러스 메이킹. 가현 문자체 할당 전략인데 요거까지 외우지 마시고 메타 팔러스 메이킹은 팔러스 메이킹에 대한 팔러스 메이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팔러스 메이킹이 있고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이 있고 의사전달 및 한류 4번 별표 4번. 그래서 확장된 한류를 강조했다. 다시 확장된 한류를 강조했다는 것이 드로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메타 팔러스 메이킹. 우리가 저번에 메타 팔러스 메이킹은 제가 설명했죠. 저번에. 그죠? 메타 팔러스 메이킹. 팔러스 메이킹 위에서 팔러스 메이킹 하는 거니까 결정의 결정이죠. 그죠? 결정의 결정입니다. 그냥 메타 팔러스 메이킹은 누가 강조했다? 드로우가 강조했다. 결정의 결정입니다. 문제에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확장된 한류를 강조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합리 결정 요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외워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 거 여러분들 뭐 학생들이 상담 오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그럼 딱 너를 지금 괴롭히는 거 다 써봐. 뭐의 정의예요?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 그래 놓고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려. 지나간 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 심리학자들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인간이 하는 고민의 90%는 지나간 거야. 뭐야?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왜 고민합니까? 지나갔죠? 선생님,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나서 결정해도 되죠? 미래는 오지 않았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죠? 그래서 문제 정의.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걸 쭉 써봐. 그래 놓고, 이거 지나갔고, 자, 목표 설정. 행정 목표 몇 점이야? 목표 설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뭐의 탐색? 대안의 탐색. 대안들의 결과의
비교평가에서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